오늘 소개할 책은 지난 2002년 발표된 무라카미 하루키의 해변의 카프카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루키 소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한데 모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0번이나 읽은 작품이라서 그런지 할 얘기들이 많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떠벌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담백하게 바로 책 소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못다한 얘기들이 있다면 후토크 시간에 하면 되겠죠. 자, 해변의 카프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장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 같은 책인 거죠. 만 15살이 된 다무라 카프카라는 소년이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하기 위해 가출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프카의 가출 이유부터 알아야 되겠죠. 작가 하루키는 이것을 그리스 비극인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에서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하루키는 와세다 대학 문학부를 나왔고 학창시절 그리스 고전에 푹 빠져 지냈다고 합니다. 오이디푸스는 이렇게 진행되죠. 그리스의 어떤 왕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것에 대해 델포이의 무녀는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왕 입장에서는 자라서 자신을 죽일 아들을 키울 수 없으니까 부하에게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했고요. 그런데 그 부하는 차마 신생아를 죽일 수 없어서 몰래 다른 나라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된 아들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자신의 친부를 만나서 그를 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어머니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요.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자식까지 낳게 됩니다. 자, 비극적인 이야기이지만 당연히 오이디푸스 입장에서는 자신이 살해한 사람이 친부인지 그리고 자신의 왕비가 어머니인지 당연히 알지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델포이의 신탁은 이루어졌습니다. 얼핏 보면 인간은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이 정도의 이야기로 읽히지만 이 이야기에는 사실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대 교체에 관한 것입니다. 세대 교체.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취한다라는 것은 직관적인 표현이 아니라 비유, 즉 메타포인 것이죠. 자, 그럼 이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를 메타포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메타포의 세계에서 아버지는 권력이나 기득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오이디푸스를 처음 접할 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자라서 자신을 죽일 거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갓 태어난 자신의 자식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그것을 권력이나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단 한번 기득권을 손에 넣은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심지어 자식에게도 양보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은 결국 죽지 않고 자라서 결국 아버지의 권력을 빼앗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 얘기가 아버지를 죽인다라는 말로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권력과 기득권을 아무리 놓지 않으려고 해도 다음 세대가 자라서 그것을 빼앗는다. 이 이야기의 비유인 거죠. 자, 그렇다면 어머니를 취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이 근친상간적인 말의 의미는 뭐냐라는 것이 남는데 그것은 역시 비유적으로 이 어머니는 비유의 세계에서는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것, 이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오이디푸스 신화는 해변의 카프카에서 이렇게 변용되어 있습니다. 주인공 다무라 카프카 소년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누나가 있었는데 어머니하고 누나는 소년이 어렸을 때 집을 나가 버렸고요. 그리고 결국 카프카는 아버지하고 단 둘이서만 살게 되었습니다. 이 카프카의 아버지의 직업은 예술가였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벼락을 맞은 이후로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는 하루 24시간을 거의 작업실에서만 보냈고 카프카는 주로 집안일을 돌봐주는 아주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언젠가부터 소년에게 이런 말을 계속했습니다. 너는 언젠가 나를 죽이게 될 것이다. 오이디푸스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죠. 계속 아버지가 카프카에게 너는 언젠가 나를 죽이게 될 것이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되는 예언은 어린 카프카에게는 견디기 힘든 것이었겠죠. 그래서 결국 그는 그 예언이 실현되는 것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예언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가출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출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책 소개를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카프카 소년의 가출기를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것의 핵심은 일단 길을 떠나라. 그러면 너를 도와줄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네가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면 누구도 먼저 너를 도와줄 수 없어. 그러니 네가 먼저 실행에 옮겨.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소설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말처럼 카프카 소년이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소설의 가장 멋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것처럼 여러 사람이 얽혀 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소설이니까 그 중요한 인물들 위주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먼저 카프카 소년은 도쿄에서 남쪽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시코쿠 섬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되고요. 마침내 고무라 도서관이라는 사설 도서관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오시마라는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이 오시마는 성 정체성이 아주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오시마는 태어날 때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남자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남자도 그냥 평범한 이성애자 남자가 아니라 게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가 섞였죠.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라고 느끼고 있고 그것도 그냥 남자가 아닌 동성애자 남자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관계는 남자랑 맺게 된 거죠. 왜냐하면 게이니까. 근데 빙글빙글 돌다 보면 그냥 원래 여자가 남자랑 관계를 맺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왜 말을 돌려? 하는데 이 오시마는 여자로서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남자로서 남자와 관계를 맺는다라는 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남자라는 의식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게다가 이 오시마는 혈우병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출혈만 있어도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평생 날카로운 것을 조심하고 살아야 하는 운명입니다. 자, 하루키가 오시마라는 사람의 이 정체성을 매우 모호하게 설정한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이 오시마는 카프카 소년의 가장 중요한 보호자가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오시마는 자신의 사례를 통해서 카프카에게 세상은 이렇게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계속해서 그 불완전한 일들, 그 부조리한 일들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쯤에서 이 책 제목에 담긴 뜻을 알아보자면 해변의 카프카라는 제목은, 자, 카프카는 부조리를 대표하는 이름이기도 하니까 결국 해변의 카프카라는 제목은 부조리의 바닷가에 선 소년 정도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디세이아 이후로 공통적인 메타포가 있죠. 삶을 바다를 항해하거나 바다를 헤엄쳐가는 것에 비유하는 것. 그래서 오디세이아나 모비딕이나 이런 작품들이 다 그것을 비유하는 작품들인데 결국 이제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다를 헤엄쳐가는 것인데 그 바다가 어떤 바다냐면 카프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바다는 부조리의 바다이고 해변의 카프카라는 말의 뜻은 그 부조리의 바다에 아직 뛰어들지는 않은,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어떤 소년. 그래서 부조리의 바닷가에 서 있는 소년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막 어른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다음 소개할 인물은 어쩌면 이 소설에서 주인공만큼이나 중요한 인물인데요. 바로 나카타라는 이름의 60대 노인입니다.
하루키는 이 나카타라는 캐릭터를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형제들에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알료샤죠. 까라마조프 형제들에서 이 알료샤는 형제 중 막내고요. 그리고 20살입니다. 이 알료샤는 거친 성격의 큰형 드미트리나 지적이지만 아주 회의적인 성향의 둘째 형 이반과는 다르게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어떤 식인가 하면 모두가 하는 말을 이 알료샤는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이 알료샤는 그대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알료샤한테는 거짓말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순수한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이 알료샤라는 사람이. 자, 고등학교 시절 까라마조프 형제들에 푹 빠져서 지냈던 하루키는 해변의 카프카에서 알료샤를 60대 노인으로 변신시켰습니다. 그런데 세대는 다르지만 성격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 나카타 노인은 어린 시절 겪었던 우연한 사건 때문에 백치 비슷한 사람이 되어버려서 글도 읽을 줄 몰랐는데 대신 가장 순수한 존재로 남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나카타 노인이 가장 순수한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 문학적 상징이 바로 이 나카타 노인은 고양이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라는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순수하고 자연적인 존재였다라는 거죠. 이것도 문학적 성취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순수한 존재, 가장 자연적인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고양이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순수한 존재면 어떨까라고 작가가 생각을 해낸 거죠. 결국 까라마조프 형제들의 막내인 알료샤를 60대 노인으로 변형시켰고 그 순수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양이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설에서 카프카 소년의 아버지는 고양이의 심장을 먹는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나카타 노인은 고양이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고 카프카 소년의 아버지는 고양이의 심장을 먹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히 악한 존재를 상징하는 메타포일 것이고 자연스럽게 가장 순수한 존재인 나카타와 대립구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카프카 소년의 아버지와 가장 순수한 존재인 나카타 노인 간의 대립구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나카타 노인은 단호한 편견을 가지고 카프카의 아버지를 죽이고 이어서 알 수 없는 손길에 이끌려서 카프카 소년처럼 역시 시코쿠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 나카타 노인은 언젠가 카프카가 아버지를 죽일 것이다 라는 예언을 대신 실현시켜준 거죠. 사실 이 소설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왜 나카타가 카프카의 아버지를 대신 죽여야 했나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카타 노인과 카프카 소년은 일면식도 없었는데 말이죠. 자, 제 생각에 그것은 아마도 작가 입장에서는 15살 먹은 소년이 아버지를 살해한다는 것은 아무리 소설이고 아무리 메타포라고 해도 독자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개연성이 현대에서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대신해줄 편견이 없는 존재를 찾았고 그 아이디어를 자신이 좋아했던 도스토옙스키에게서 찾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키의 신의 한 수가 되었죠. 결국 나카타는 소설 속에서 카프카 소년 앞에 놓인 커다란 장애물들을 전부 치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희생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나카타가 백치가 된 이유도 태평양 전쟁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린 시절 전쟁의 광풍에 평생의 상처를 입게 된 입장에서 이제 곧 어른이 될 세대가 자신과 같은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카타는 그 역할을 멋지게 해냅니다. 게다가 나카타가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그런 백치라는 설정은 소설 말미에서 또다시 대단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죠. 다음 소개할 인물은 호시노라는 이름의 청년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자, 이 호시노는 과거에 적당히 놀아봤던 청년입니다.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의 품에서 자랐는데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오토바이를 훔쳐 타거나 패싸움 같은 것도 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위대에 입대해서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해서 지금은 장거리 트럭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과거에 어떤 흔적이 좀 남아 있습니다.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야구 모자를 쓰고 약간 건들건들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우연히 나카타 노인을 만나서 그를 시코쿠까지 데려다 주고 또 계속해서 그 나카타 노인과 함께 하게 됩니다, 이 호시노 청년이. 그 이유는 처음에는 어린 시절에 자기가 사고를 칠 때마다 경찰서에 가서 머리를 조아려 했던 할아버지의 생각이 나기도 했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무엇보다도 이 나카타라는 노인에게 끌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글도 읽을 줄 모르는 불쌍한 노인을 잠시 돌봐주려고 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자기가 나카타를 도와주는 것보다 노인에게서 자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받고 있다는 사실까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생겨나고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지금 도와주기 시작하죠. 자, 호시노와 관련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이것인데요. 나카타 노인이 길고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었는데, 그동안 할 일이 없는 호시노가 밥도 먹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어느 커피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커피숍은 어느 은퇴한 공무원이 하는 곳이었는데, 그야말로 질 좋은 원두의 커피를 한 잔 한 잔 정성스럽게 내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그렇게 맛있는 커피를 마시던 호시노는 마침내 그곳에서 들려오는 어떤 클래식 음악에 호기심을 느끼게 됩니다. 호시노 청년은 클래식이라고는 생전 처음 듣는 거나 마찬가지였지만, 그날은 왠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커피와 함께였기 때문인지 그 음악이 더 깊게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가게 주인에게 지금 들려오는 음악이 어떤 음악이냐고 물었고, 그것이 루빈스타인, 하이패츠, 포이어만으로 이루어진 속칭 100만 불 트리오가 연주한 베토벤 대공 트리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음반인데 어쨌든 그는 그 자리에서 음악 속에 빠져들었고, 그러던 중 음악을 듣던 중에 자기가 조금 변화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도 문학적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 나카타 노인과 함께 하는 동안 자기 내부에 감춰져 있던 선한 자아가 눈을 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자아가 눈을 뜨게 되었고, 그래서 작가는 그 과정을 음악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처음 읽었을 때 참 멋진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좋은 음악 하나가 사람을 바꿀 수도 있구나. 그리고 역시 좋은 사람 한 명이 사람을 바꿀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아주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 나카타와 호시노의 사례에서처럼 이 소설에는 선한 사람들끼리의 관계 맺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게다가 작가는 독일 철학자인 게오르크 비렐름 프리드리히 헤겔의 문장을 직접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 자기와 객체를 교환하고 투사해서 자기의식을 확립한다. 이런 문장인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제대로 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책에서 카프카 소년의 가출이라는 사건으로 촉발된 파장이 나카타나 호시노 그리고 오시마 같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서 서로 간의 관계가 생겨나고, 그 관계로 인해서 결국 각자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진짜 메시지가 드러나죠. 바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이 서로 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루키의 입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루키 입장에서는 일본의 권력을 틀어쥐고 수십 년째 안에서 밖에서 못된 짓을 벌이고 있는 군국주의 세력의 잔당들과 싸워 이기려면 연대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 현재 일본의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또한 과거 군국주의 세력의 잔당들이죠.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선한 사람들끼리 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94년 폐업 감는새 이후로 일관적으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주장은 군국주의 세력의 잔당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선한 사람들끼리 연대해야 한다. 관계 맺기를 해야 한다. 자, 이 주장은 바로 인류에게도 공통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강의 경우가 그런 것처럼 뭐 덴마크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에는 뭐 5.18이나 뭐 4.3 같은 사건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웨덴에도 있었고 핀란드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강의 소설을 읽으면서 그들은 5.18을 알지 못하고 4.3을 알지 못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되고, 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니까. 한강이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를 쓴 가장 근원적인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전쟁을 벌이자는 게 아니라 한강은 그런 거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잔혹한 일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일이 또 생길 거잖아요. 또 생기고 실제로 또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벌였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대비함으로써 앞으로 생겨날 그런 종류의 일들을 막아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강은 제가 알기로는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하루키도 똑같은 생각으로 해변의 카프카를 쓴 거겠죠. 선한 사람들이 지금 7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그 잔당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선한 사람들끼리 연대해야 된다. 자, 이 말만 툭 띄워놓고 어느 나라에다 갖다 놔도 이 말이 안 맞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아일랜드든 영국이든 뭐 자꾸 유럽 얘기만 하게 되네요. 뭐 아니면 페루든 칠레든 뭐 콜롬비아든 브라질이든 아르헨티나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키의 소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통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이죠. 선한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야 한다. 남의 일이라고 나하고 특별히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해서 모른 척하면 점점 나빠진다. 선한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야 된다. 그것을 해겔의 유기체 이론을 가져와서 문학적으로 승화시킨 작품이 해변의 카프카다. 가장 중요한 인물 소개가 남았습니다. 한 명이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인물은 고무라 도서관의 관장인 사에키라는 50대 여성입니다. 카프카 소년의 엄마뻘 되는 나이인데요. 아까 카프카 소년의 엄마와 누나는 소년이 어렸을 때 집을 나갔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카프카 소년에게는 엄마의 자리가 비어 있었겠죠. 그동안 어떤 빈 공동, 구멍이, 깊은 구멍이 남아 있었겠죠. 그런데 그 고무라 도서관의 도서관장이 자신의 엄마뻘 되는, 그리고 엄마였으면 좋겠을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아닌 게 아니라 이 사에키 씨는 카프카 소년의 진짜 엄마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하나 있는데, 이 사에키 씨는 젊었던 시절에 벼락을 맞고도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살아난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책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프카 소년의 아버지의 경우와도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프카 소년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에키 씨가 젊었을 때 벼락을 맞고도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취재를 하다가, 인터뷰를 하다가 자신의 아버지를 인터뷰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둘이서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을 낳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 자신을 떠났을 수도 있겠다. 개연성이 만들어지잖아요. 카프카 소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카프카 소년은 이 사에키 씨가 엄마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엄마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작가는 끝내 이 사에키가 카프카의 진짜 엄마인지 아닌지 하는 걸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자, 이 사에키 씨의 사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에키는 이 고장에서 태어났고 운 좋게도 어린 시절에 운명의 상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뭐 그리스 고전 보면은 뭐 그 태어날 때 이제 반쪽에 대해서 평생 동안 자신의 반쪽을 찾아다닌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에키 씨는 어렸을 때 아주 운 좋게 자신의 반쪽을 만나버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은 이제 성장기를 즐겁게 보냈는데,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좀 다른 환경을 좀 경험해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도쿄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쿄에 있는 대학에 다니던 중에 이 남자친구가 어처구니 없는 일로 목숨을 잃게 되는데, 이것은 하루키가 직접 경험했던 겁니다. 하루키가 대학에 다닐 때 70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학내 분규는 80년이 정점이었다면 일본의 학내 분규는 70년이 정점이었습니다. 전공투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도쿄대 학생들이 학교를 점령하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점령한 거예요. 근데 그때 또 하루키도 학생이었는데, 하루키가 아는 사람이었는데, 친구는 아니지만 아는 사람 하나가 그 학교 안에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바리케이트를 치고 학교를 점령했으니까 이제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막 이랬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학교 안에 있는 자신이 아는 친구에게 도시락을 건네주러 간 거예요. 자기도 대학생이었으니까 별 생각이 없이 이제 내 친구한테 도시락을 전해주러 간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도쿄대에서 점령하고 있던 학생들에 의해서 프락치로 몰린 거예요. 그래서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키는 원래 이제 전공투에 공감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렇게 그들도 악이 되는 걸 보고, 뭐 한강 작가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여기서는 잔인한 행동을 하고 여기서는 아주 자상한 아빠가 된다라는 게 너무나 알 수 없는 일이다, 인간은. 이런 말을 했던 것처럼 하루키도, 전공투는, 이 대학생들은 어떤 정의를 위해서 투쟁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죄 없는 사람을 프락치로 몰아서 때려 죽인다라는 거, 그걸 보고 하루키는 이제 그들에게서도 이제 발을 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소설에서는 이 사에키 씨의 남자친구도 그런 식으로 맞아 죽은 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사에키는 운명의 상대를 어처구니 없는 일로 잃어버렸으니까 그때부터 방황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겠죠. 그래서 카프카의 진짜 엄마라고 해도 무방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방황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방황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이곳 고무라 도서관의 관장을 맡게 된 건데, 그 이유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이 고무라 가문의 후예였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인연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사에키는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뭔가를 계속 씁니다. 두꺼운 노트에다가 뭔가를 계속 써요. 물론 그 내용은 그녀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사에키 씨는 이곳에 죽으러 왔습니다. 죽으러 돌아온 거죠. 그리고 자신이 죽어야 되는 순간을 결정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결정해 줄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동안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적고 있는 거죠. 결국 사에키 입장에서는 카프카 소년이 바로 자신이 기다리던 소식을 갖고 도착한 전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에키에게 카프카 소년은 죽은 남자친구가 부활한 존재였기 때문인데요. 말씀드렸죠? 카프카에게 사에키는 엄마 같은 존재였고요. 한편으로 사에키에게 카프카 소년은 죽은 남자친구가 부활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에키 씨가 글을 쓰면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존재는 바로 죽은 남자친구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어, 이거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도쿄에서 학생들에게 맞아 죽었기 때문에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작별해야 했기 때문이죠. 작별하지 않는다 때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대면하고 제대로 마지막으로 남자친구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대면하고 그렇게 작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사에키에게 있어서 이 카프카 소년은 죽은 남자친구였습니다. 서로에게 이유가 있죠. 물론 카프카 소년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에키 씨는 어린 시절 헤어진 엄마였겠죠. 그런 관점에서 두 사람의 이별의 과정을 꼭 한번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10번을 읽었다고 말씀드렸죠. 10번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슬쩍 말씀드렸는데 이 과정에서도 나카타 노이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에키 씨가 오랫동안 써왔던 원고를 태워버리는 임무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오직 이 나카타 노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설정이 정말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 나카타 노이는 글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사에키의 글을 읽을 염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카타 노인이 글을 읽을 줄 모른다라는 설정이 결국은 이렇게 중요한 것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하루키의 소설 중에서 해변의 카프카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이 작품에서는 등장인물들이 각자에게 있어서 서로 상대방이 모두 그 사람의 존재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카프카 소년이 있어야 사이키 씨가 죽을 수 있고, 나카타 노인이 있어야 카프카 소년이 어른이 될 수 있고, 또 카프카 소년이 어른이 되어야 나카타 노인도 자신의 짐을 덜 수 있고, 또 나카타 노인이 있어야 호시노 청년도 좋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또 호시노 청년이 있어야 나카타 노인도 카프카 소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서로를 도와주게 되는데 그 상대방은 다 각자의 존재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해변의 카프카를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해겔을 읽을 때는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데 하루키를 통해 읽으니까 그게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한강의 작품이 그랬던 것처럼 이 해변의 카프카 또한 참 좋은 메시지와 멋진 문학적 성취가 제대로 어우러진 작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한 사람들이 연대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그렇지만 좋은 음악 하나가 사람을 바꿀 수도 있다거나, 또 고양이와 대화를 나누는 노인이나, 그리고 카프카 소년과 사이키 씨와의 만남, 그리고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같은 것들은 보통의 작가들은 생각해내기 힘든 아주 대단한 문학적 성취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과거에 이 소설을 읽었을 때 하루키가 해변의 카프카로 노벨상을 받지 못한다면 하루키는 노벨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생각이 맞았다고 제가 지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루키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으니까 노벨상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생각해보면 저희 채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3명 이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제임스 조이스, 두 번째 마르셜 프루스트, 세 번째 버지니아 울프입니다. 공통점이 뭐가 있죠? 셋 다 노벨상을 받지 못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3명이 노벨상을 받지 못했지만,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세 작가가 별로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누가 제임스 조이스나 마르셜 프루스트나 버지니아 울프를 노벨상도 받지 못한 하찮은 작가라고 비난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하루키가 노벨상을 받지 못하고도 스스로의 힘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라는 얘기는 오히려 그러면 또 버지니아 울프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는데 어쨌든 그거는 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조앤 롤링이나 필립 노스 같은 작가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노벨상을 받은 것만큼이나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저는 축하하고, 그리고 그것은 제가 하루키의 팬이라는 아주 커다란 자부심의 어떤 이유가 되는 거죠. 물론 이번 한강의 노벨상 수상 소식은 제가 죽을 때까지 축하하고 또 축하할 일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일주일 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